채널A의 저녁을 책임지는 정치 시그널 라이트,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정치권의 이슈를 정리해 주실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예찬, 김진욱, 이기인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두 가지 키워드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할 키워드 조작입니다. 이기인 최고가 사진 조작 수괴범이 되셔가지고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아시는 그 사진 조작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일단 그 얘기부터 좀 해보고 일단 먼저 사진 조작 수괴의 어떤 변 들어볼까요? 어쩌다 그렇게 되신 거예요? 예. 아니, 해명하세요, 해명. 일단은 지금 막 인터넷상에서 여러 밈이 막 돌더라고요. 예. 이른바 이기인 놀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예, 긴 놀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지는 보수 정권에서 유리하게 밈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층은 또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하게 저를 비판하겠다고 하는 밈들을 만들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좀 뭐 즐거우셨으면 됐다는 생각이 들고 1심에서는 사실 그게 조작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2심에서는 그게 조작이다라고 주장한 거잖아요. 3심에서는 좀 바뀔 수 있다고 전 보는 게 확대한 걸 우리가 조작으로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어저께 SNS에 올렸지만 어떤 뭐 CCTV 폐쇄회로 화면을 단순히 확대했다고 해서 그거를 조작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거예요. 지금 뭐 저에 대해서 막 제가 졸지에 제가 사진 조작범이 됐다라는 말을 잘라가지고 제가 사진 조작범 이라고 하면서 놀리시더라고요. 아, 그 글을 또 요렇게 또 확대를 해서 네, 국가지만 잘라서. 해가지고. 근데 오히려 전 그게 역설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조작론 내지는 2심 판결부의 조작이라는 판결을 잘못되었다라고 입증하는 증거가 아닐까 싶어요. 그걸 보면 누구나 다 땡겨서 캡처했다는 걸 유추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뭐 그 정도의 밈을 가지고 노시는 거는 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두 분의 말씀을 더 들어보기 전에 저희가 안 그래도 지금 밈이 되고 있는 걸 한번 네. 준비를 해봤는데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글들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김은혜 의원 페이스북인데요. 강아지 사진 지금 이제 확대하고 있는 건데 김모 의원의 조작 현장 실시간이다. 뭐 이런 게 올라왔고 그리고 김미애 의원 같은 경우도 이 사진은 과연 조작이냐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리면서 조작의 정의 같은 것들을 좀 쓴 글이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서 의원들이 피켓 시위하는 그림인데 그 사진을 가지고 저렇게 몇 명만 나오게 했던 것들 거기에 대해서 조작의 사전적 의미를 좀 다시 재정립하는 뭐 그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아까 김진욱 대변인이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아까 이기인 최고 말했던 것처럼 뭔가 반박하실 논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사진을 확대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단순한 사진 확대가 어떻게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단순한 사진을 확대시키는 행위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다른 의미, 다른 이미지를 연상시키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오늘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런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사진하고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 무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렇게 올렸어요. 네. 근데 그거를 제가 확대를 쭉 당겨서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무죄 국민이 납득 여기까지만 확대를 딱 올리면 화면을 그렇게까지만 딱 캡처해서 올리면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이 사진의 의미가 단순 확대인가요? 단순 확대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네. 이것 때문에 조작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그중에 4사람을 이렇게 클로즈업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이 사람들이 서로 아는 관계예요 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골프를 친 증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네. 이건 다른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사진을 확대하는 걸 넘어서서 이것은 분명한 의도성이 있는 것이다. 그 의도성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잘못된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작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따가 사진을 처음으로 공개하셨던 이기인 최고의 설명은 더 들어보도록 하고 장혜찬 최고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조작이라는 판결에 대해서. 일단 지금 제가 원샷으로 클로즈업이 되고 있나요? 예. 조작하지 마십시오. 네. 채널에. 우리 풀샷만 떠야 풀샷을 돼요, 잡아주세요. 그럼? 네. 방송에 이 그래서 안 원샷으로 되는데. 예. 마치 장혜찬 혼자 채널A의 뉴스 이 나이트를 진행하는 것 같은 착각을 네. 시청자분들께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서울 고법 기준으로 우리 다 유죄예요. 예. 다 감옥 가야 되시. 클로즈업 금지. 클로즈업 하지 마세요. 네. 저는 풀샷 잡아주세요. 예. 조작 필요합니다. 오늘 텐션이 좋네. 그리고 지금 이 온라인에 뭐 정치와 크게 관심 없는 직장인들 막 글 올리는 사이트에서 네. 다 신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과속해도 과태료 안 내도 된다. 음. 번호판을 확대해. 네. 경찰이 사진을 조작했어. 예. 우리 이제 과속을 하든 신호 위반을 하든 그치. 이 원본으로 번호판 세세히 구분할 거 아니면 원본으로만 네. 예, 해석을 해야죠. 과태료 안 내도 된다. 이 우스갯소리죠. 네. 그러니까 이 판결이 얼마나 웃기고 기가 차면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제가 오늘 나가는 방송마다 나 원샷 잡지 마라. 네. 클로즈업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가 차는 이야기고 기가 차는 판결인 겁니다. 음. 뭐 이긴 최고가 가장 잘 알겠지만 네. 저 사진의 중요성은 실제 골프 쳤다는 거, 음. 골프 라운딩을 했다는 걸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인데 음. 모자라던가 복장이라던가 다 골프장에서의 어떤 복장이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골프 같이 쳤다고 이미 증언했고 돌아가신 김문기 전 처장이 자녀들에게 보낸 영상 편지에서 오늘 시장님이랑 골프도 같이 쳤어라는 그 고인의 영상이 증거로 남아 있잖아요. 네.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찍은 영상인데. 예. 그러니까 이런 정황 증거들을 보면 이게 이재명 대표 사건이 아니라면 과연 재판부가 저 사진 조작이다. 골프 쳤다고 단언 못한다라고 판결했을까. 그 부분에 대한 많은 예. 좀 이 반발이 이런 우스갯소리나 블랙 코미디로 표출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4명만 나온 사진만 공개를 했다면 전체는 감추고 그것만 냈으니까 조작이라고 뭐 판단할 수 있겠다 싶은데 그 당시에 전체 사진도 같이 공개를 하셨던 네, 거죠? 최은혜 기자님한테 연락받아가지고 직접 원본을 드리기도 했었고 예. 제가 찾아서 보니까 한 14군데 언론분들한테 원본을 드렸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1심 재판부에서 제가 11번째 증인으로 채택돼가지고 가서 진술을 할 때도 원본을 함께 공개했다는 걸 재판부가 이미 알고 있었었고요. 네. 그런데 2심 재판부에서는 원본이 있는데 원본에서 크롭됐고 이게 언론들한테 이렇게 배포됐다는 것 자체를 다루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냥 모르겠어요. 일부러 외면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4명의 사진만 보고 조작이라고 판단한 인식이다라고 한 것 같은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사실 조작이라는 건 지엽적인 문제고 핵심이 아니에요.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라는 그 말. 근데 이재명 예. 대표는 그때 당시에 공무 출장을 가서 골프를 치면 안 됐었던 입장이었거든요. 네. 적극적으로 난 골프를 안 쳤다라고 주장해야 되는 사람이라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골프를 안 친 것처럼 말을 한 건데 골프를 친 거잖아요.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는 다른 방송에서 뭐 야라강이 흐르는 호주 멜버른 골프장에서 18홀을 함께 돌았다라고 직접 입증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이 부분들을 증인으로 채택해가지고 아마 재판에 임했다면 아마 이 부분은 그냥 무죄로 끝날 것이 아니라 다른 결론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진 조작이라는 판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놀이 문화가 좀 생겨나는 이런 상황까지 생겼고, 근데 판결문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는 좀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장동혁 의원이 판사 출신인데 밤새 판결문을 읽었대요. 아까 뭐 울분을 토하시면서 이건 거의 이재명 대표가 쓴 판결이다.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이게 판결문인지 변호사의 변론서인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할 말 많으시죠? 이런 할 얘기에. 말 많죠. 뭐 일단 100페이지나 되는 그 판결문 전체를 읽으셨다니까 하여튼 뭐 독소량에 대해서는 칭찬드리고 여유가 역시 며칠 전에 비해서 갑자기 여유가 되신 것 같아요. 무죄 정당의 여유란 표정이 제일 밝으세요. 네. 그래요. 어제 오전으로 기억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재명 대표 항소심에서 결론이 나오면 결과가 판단이 나오면 승복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누가 승복 안 한다고 했나?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혹시 먼저 사전에 어떤 결과를 알고 계시나? 그래서 정말 이재명 대표에게 매우 불리한 1심의 그 형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한 형이 나오나? 이렇게도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오후가 되시니까 그리고 또 재판부가 무죄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재판부를 막 비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고 하고 아니 하루도 못 가는 이 말씀의 번복 이거는 사실상 이 항소심 재판부의 사법적 판단에 대한 불복 아닙니까? 아니 오전까지는 승복하라고 얘기하고
본인의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다고 갑자기 이렇게 태도를 바꿔서 불복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시고 또 재판부에 성향을 거론하시고 아니 재판부가 법과 원칙을 따라 가지고 판단한 사안을 어떻게 재판부 개인의 어떤 성향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석하고 네. 앞으로 이 재판부가 내리는 결론에 대해서는 인정 못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지금 사법 질서를 흔드는 행위 아니냐. 보수가 뭡니까? 법 지키는 걸 앞장서서 하자고 얘기하는 게 보수라고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왜 이런 보수가 또 따로 있는가? 법을 갖다가 무시하는 것도 보수가 앞장서서 할 일인가? 전 그런 생각이 드니까 예. 이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게만 이 올인하는 모습 정말 이게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에게만 올인하는 모습. 사실 그 승복 메시지는 안 냈으면 좋았을 것 같기도 하네요. 이제와 돌이켜 생각해보니. 항소심 승복하라. 나오면 승복하라. 예, 왜냐면은 저희 승복했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가 승복했어요. 무죄 받아들였단 그냥 말이야. 우리. 받아들였어요. 검찰만 승복을 안 했고. 이제 와서. 받아들였. 그 예. 전에는 승복하겠다는 말씀 안 근데 하셨잖아요. 1심 끝나고 이재명 대표가 그 전에 여러 번의 어떤 그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이재명 대표가 승복 안 한 게 있었나? 그러니까 이게 맥락을 봐야 되는데. 1심 때는 좀 많이 반발하셨던 것 같은데. 아니 그렇다고 해서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했고 항소심에서 잘 다퉜고 그래서 무죄를 받아왔잖아요. 사법 시스템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1, 2, 3심이 있고 1심에서의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게 했으면 예. 다음 항소심 가고 상고심 가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이 그동안 보였던 것은 본인들에게 조금 유리하면 승복을 했고 불리하면은 승복을 안 했고 뭐 이런 모습 같기는 아니, 해요. 근데 안 한 보여지기에.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제가 그거는- 잘 기억이 안 나서요. 그거는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똑같아요. 네. 자기들 마음에 드는 판결 나오면은 존경하는 재판부고 자기들 경의- 마음에 경의를 표하고? 안 드는 판결 나오면 네. 민주당은 판사 보수 성향이다. 국민의힘은 판사 진보 성향이다 하면서 똑같은 거죠. 뭐 검찰 욕하고 하는 게 똑같아요. 그건 사실은 정치권의 자기 얼굴에 침뱉기예요.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말을 한 맥락을 보면 네. 민주당이 지난 몇 주 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탄핵 심판 결과 승복하라, 승복 메시지 내라는 압박을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그러면 이 대표도 재판 많이 받는데 왜 선제적으로 승복 메시지 안 내느냐. 우리 김진욱 대변인님 말씀처럼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서 3심제일 때 항소하는 거 말고는 승복 안 할 방법이 없어요. 맞아요. 아니, 지가 뭐라고 승복을 안 해요. 그게 누가 됐든 간에. 예. 그리고 탄핵 심판은 단심제니까 뭐 대통령 보고도 뭐 승복 메시지를 내라 마라 하기 전에 승복 안 할 방법이 없어요. 정치적 의미죠. 나오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에 뭐 승복 메시지를 내라 마라가 사실은 이건 정치적 구호이고 그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1심에 승복 못해서 항소해서 무죄 받은 것처럼 검찰이 오늘 상고했잖아요. 그럼 이게 또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거고 예. 그걸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정치적 주장을 하는 것과 사법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내세워서 항소하거나 상고하는 건 또 별개다. 그래서 2심 결과 무죄 나왔다고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승복해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논리면 1심 유죄 나왔을 때 아무것도 안 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정치적 구호와 어떤 사법적 행위를 정치인들이 좀 섬세하게 구분해야 예. 우리가 정치는 정치대로 하고 네. 사법부 존중은 존중대로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 철저히 무소속다운 이야기. 예. 뭔가 말씀을 욕하는 좀 이야기. 보태보면 네. 좀 전에 장동혁 의원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 네.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쓴 쓴 판결문 같다. 저는 오히려 오늘 국민의힘의 최고위원회를 보면서 지금 그 법률위원장을 맡고 계신 주진우 의원께서 예. 오늘 엄청 조목조목 비판을 하셨어요. 판결문을. 네. 검사신가? 지금 우리 지금 그 판결문을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변론 요지서 쓰듯이 썼다고 얘기한다면 지금 국민의힘은 왜 검사들이 해야 할 역할을 상고 이유서 같았어요? 상고 이유서 집 네. 본인이 쓰신 거 아니에요? 그 본인은 국회의원이신데 왜 검찰의 어떤 상고 이유서를 대신 써주고 있지? 예. 라는 생각을 국민들은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역으로. 역으로. 네. 그것도 제가 짧게 말하면 예. 검사 티 못 벗은 거 싸워라 맞고요. 싸워라. 근데 민주당도 네.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내는 입장 보면 아직도 이재명 대표 변호사인가? 아니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둘다 사실은 똑같다고. 양당이 지금 네. 그러네. 이 예. 사법적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네. 너무 과하게 말도. 한쪽은 검사처럼 한쪽은 변호사처럼 제 너무 말씀도 과한 것 그렇기 같아요.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만 일방적으로 몰아붙여서 당신 네. 잘못한 거다 또는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를 일방적으로 편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선배님, 거예요. 제가 예. 이제 우리 개혁신당이 거중 조정자로서 판단을 네. 좀 해보자면 이례적인 판단인 건 맞잖아요.
판결문 사실. 자체가 네. 사실 민주당도 크게 기대 안 했을. 그리고 이용우 법률위원장님이신가요? 그분이 어저께 오전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사실 만약에 2심까지 선고가 확정이 되면 434억 어떻게 토해내야 되는지 법률 검토하고 있더라고 인터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네. 예상을 못한 건 맞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예상 민주당까지 예상 못했으면 국민의힘이나 다른 당도 마찬가지로 2심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보는 게 맞았던 거죠. 네. 전부 다 그렇게 예상 못했으면 이 정도의 반응은 민주당이 좀 너그럽게 예. 받아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이례적인 무죄가 판단은 나왔으니까 좀 맞습니다. 너그럽게. 이재명 예. 대표의 사건을 배제한다 너그럽지 않은 하더라도 게 아니고 네. 제가 예. 한 말씀을 드리면 너그럽지 네. 않은 게 아니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 국민의힘이 산불 대응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상고심 대응을 훨씬 더 세게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이거는 없었다. 제가 동의가 안 돼요. 예. 바로 국민의힘은 반박. 네. 지도부가 산불 터지자마자 헌재 앞에 하던 시위도 다 중단시키고 다 지역 내려가라 했어요. 네. 근데 민주당은 지금도 헌재에서 릴레이 농성하고 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도 하고 마흔이요? 계시잖아요. 아니 우리 다 그거 못 하겠어요. 의원들 지금 하고 없어요. 계시잖아요. 오늘도 계속 헌재- 계신데 왜 아니, 이게 헌재 앞에 지금 1인 시위 하고 그러니까 계시잖아요. 지도부가 그래도 아침에 몇 분, 공식적인 예. 공식적인 지도부의 이 권고 명령은 네. 하지 말고 내려가라라는 거예요. 또 개인의 의견으로 지금 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산불보다 이재명 재판에 더 많이 대응한다 했지만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아예 예. 우리 산불 도와줄 테니까 너네 마흔형 임명해라. 이 국가적 재난과 마흔형을 바토로 쓰려는 정말 천인공노할 만한 발언을 했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이거 산불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전 민주당이 더 잠깐 아픈 부분이 끼어들면 많고. 네. 중재자인가요? 소방관들과 네. 공권력이 산불을 진압할 때 정치인들 함부로 가지 마세요. 맞아요. 네. 네. 그건 그래요. 괜히 가뜩이나 인력도 부족한데 내려가가지고 정치인들 뭘 하겠습니까? 보호받고 브리핑 받으려고 카메라 한 번 더 잡히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 정말 국민들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불 가지고 이렇게 정치적 논쟁하는 거 별로입니다. 그냥 이때는 넘어갔으면 힘을 합치면 될 것 좋겠다는 같고, 생각이 예, 들고. 질문을 이제 제가 드릴 타이밍이 그럴까요?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왜냐면 저희가 첫 번째 질문을 아직 못 드렸는데, 첫 번째 질문은 여기 이겁니다. 첫 번째 질문 아직 안 여기 예, 나온 거예요? 아직 이제 판넬이 깨끗하잖아요. 이제 쓰시면 예, 되는 예, 거예요. 예, 예. 첫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은 대법원으로 갔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 대법원- 뻔한데 이거 적어야 되나? 결과를 좀 써주시면 되는데, 자신감입니까? 검찰에서 조금 전에 그 대법에서 시정되길 바란다고 하면서 상고를 했고요. 뭐 물론 이재명 대표는 상고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이제 검찰 측만 상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검찰만 상고를 하게 되면 기간은 단축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먼저 여기 장해찬 최고부터 한번 볼까요? 뭐 저는 당연히 파기환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나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아예 파기자판까지 네.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대법원 예. 자체에서 그냥 판결을 판결 내리는 내려버린 거죠. 거죠. 판결. 네. 근데 이제 이런 정치적 주요 인사 사건에서 음. 파기자판이라는 부담을 대법원이 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보통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해서 2심으로 돌려보내면 그때는 이제 2심 재판부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법원 유죄 취지 판례에 따라서 그냥 2심 재판부는 거두는 역할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파기환송을 하게 된다. 근데 다만 이제 시간이 좀 걸리죠. 파기환송하고 2심 가서 유죄 판결 내리고 다시 3심에서 확정되려면 물리적으로 한 1년 정도 걸린다고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와서 아이고, 그 1년의 시간을 버는 것이 저런 예. 저런. 이 파기환송에 아. 이어서 이재명 대표 유죄 확정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논리 거죠. 전개가 그렇게까지 그렇게 연결되는 예. 겁니다. 저런 저런. 네. 파기자판 가능성보다는 저는 그건 좀 낫다고 봐요. 파기환송 얘기를 하셨고 김진욱 대변인 검찰의 상고가 기각될 것이다? 네. 저는 뭐 100% 확신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오늘 이틀 만에, 그러니까 어제니까 오늘까지 해서 이틀 만에 지금 이제 상고를 했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그 석방 때 즉시 항고를 하지 않는 지휘를 내린 것만큼 빠르게 즉시 그 상고를 한 거예요. 네.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선택적인 상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을 좀 표현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역시 뭐 검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법 체계 내에서의 권한이니까 저 이 부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네. 대법에서는 분명히 이 항소심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 그대로 수용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어제 이 판결문이 100쪽이에요. 100조. 100쪽. 네. 근데 다뤘던 내용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첫 번째가 한 네 번의 발언에 대한 각각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백현동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쟁점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김문기 씨를 알았냐 몰랐냐 하는 것과 백현동에 대한 이 그 국토부의 국토부의 압박이 압박이 있었냐 없었냐 네. 두 가지 쟁점을 다투기 위해서 100쪽의 판결문을 썼다라고 한다면 이 항소심 재판부가 상당히 꼼꼼하게 준비를 했다라는 것이고 거기에서 어떤 이 법리적 오해관계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는가? 네. 분명히 어제도 그런 표현들이 나왔습니다만 뭔가 좀 분명히 좀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명백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게 유추하거나 확대해서 해석하면 안 되고 피고인의 이익에 기반해야 된다라는 법리 이거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게 어제 이 항소심 재판부의 전체적인 의견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바꿀 만한 다른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우리 이기인 최고는 숫자를 써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예. 아시는 분들은 알아보시겠는데 뭔가 확률인가 봐요. 맞아요. 1심에서 낙선자 중에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받았던 그 1심에서 2심으로 번복된 비율이 1.7%밖에 안 된대요. 이재명 대표가 그 근데 거기 안에 비율에 들어간 들어간 겁니다. 거네요. 네. 그런데 2심에서 상고심으로 갈 때 번복된 비율도 3.7%밖에 안 되는데 네. 1.7%에도 들어갔는데 3.7%는 못 들어가겠냐. 예. 번복될 수 있다고 좀 보고요. 네. 일단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그 친형 강제 입원 발언 때문에 2심까지 유죄됐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지 않았습니까? 권순일 맞아요. 대법관 그것만 때. 보더라도 한번 꺾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도 충분히 꺾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왜 그러냐면 권순일 대법관의 그 판결의 논지가 이번 백현동 논지에 그대로 들어왔어요. 네. 조금 전에 저희 뉴스에도 그런 내용이 제가 보도가 기억하기로는 됐어요. 판결문 65페이지에 백현동 허위성에 대한 판단에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다소 진실과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허위 사실로 볼 수 없어. 이게 나오거든요. 예. 이게 무슨 말이죠? 진실과 다소 차이가 있으면 허위 사실 아닌가요? 그러니까 거짓말인데 거짓말로 볼 수 없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마침 권순일 대법관이 지금 아직도 재판 또는 수사 중이지만 사법거래 의혹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화천대유에서부터 뭐 월마다 1,500만 원씩 받았다고 얘기하고 또 50억 클럽의 명단으로 오르내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례적인 판단을 해준 것 아닙니까? 근데 그 판단의 논지와 지금 똑같은 논지로 백현동이 판단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공문을 3차례 보낸 것이 협박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다른 단체장들도 똑같이 주장할 수 있는 선례가 생기는 거거든요. 앞으로.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인식의 영역이 아니라 분명히 행위의 영역으로 판단돼야 되는 건데 그래서 1심도 행위의 영역이라고 판단해가지고 유죄를 준 거고요. 근데 1심과 2심이 완전 하늘과 땅 뒤집힐 수준으로 완전히 번복되니까 아마 대법원에서도 벌금형으로 내려간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건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네. 취지로 제가 볼 땐 한다 하더라도 파기환송이 아니라 된다면 파기 재판까지도 갈 수 있다. 된다면 파기 자판. 네,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기 자판의 비율도 좀 낮기는 낮던데 뭐 한 자릿수인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가져온 논지가 너무 일단 문제가 있는 판례의 논지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너무 뭐 벌금형으로 내려온 정도가 아니라 무죄에서 유죄, 유죄에서 무죄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네. 대법원에서 정밀 심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무죄 선고가 된 이후에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더 뭉치는 모습인 것 같아요. 뭐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기 대선을 향한 걸림돌이 제거된 거다 이런 평가를 했고 박지원 의원은 좀 더 나가서 별의 순간이 왔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재판은 중지되는 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만약에 이 상태로 해서 대통령이 되면은 재판은 중지다. 벌써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뭐 민주당은 지금 거의 뭐 한시름 놨다를 넘어서 이제는 대선이다 뭐 이런 분위기인가요? 근데 대선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 하나 있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네.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인용을 해서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뭐 이런 그 구절이 나와야 그게 이제 조기 대선의 시작을 알리는 시작 포인트가 될 텐데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너무 빠르게 앞서가는 것 이거는 저는 뭐 그렇게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조기 대선을 됐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보면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항소심에서의 무죄 판단은 피선고권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당의 434억이라는 이 지난 대선의 이 그 비용을 선거 비용을 국고로 반납해야 되는 부담을 덜어냈다. 그래서 다른 누구도 이재명 대표에게 아니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당에게 이렇게 큰 부담을 지우면서 대선에 출마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혹여라도 지금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대법원의 판단이 빠르게 나와서 소위 633 원칙이라는 게 저는 되면 안 된다고 보는데 적용돼서 빨리 나와서 선거 중에 혹여라도 당선은 문제가 아니라 선거 운동 중에 아웃되는 상황이 생기면 네. 그러면 완전히 이거는 어떤 상황이 오겠느냐. 상대방에게 네. 그냥 헌납하는 승리를 안겨주는 꼴이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부담감을 이젠 털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수 교체론이 지금 자리하기는 이제는 좀 어려워지지 않았느냐. 예. 나머지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지금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나머지 재판, 지금 이 선거법을 제외한 4개의 재판은 이제 1심 선고 기일이 잡혔거나 예. 아니면 뭐 가장 그 와중에 또 빠르다고 하는 게 위증교사 지난번 위증교사 다음 달부터. 있잖아요. 그 다음 달에 이제 항소심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선거법하고 달라서 소위 633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 사안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항소심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선거법이었고 이 선거법이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완벽하게 정리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재명 대표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추대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좀 취재를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선거가 발생되면 조기 대선이 생긴다면 참여하겠다라는 의지들을 지금 보이고 계셔서 박지원 의원 이런 분들이 지금 나라도 박지원 나가겠다. 그러니까 어이구, 나오실 생각이 있으신가 본데요. 그렇죠. 네. 어쨌든 뭐 경선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네. 이제 예측해 봅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 중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진행 속도는 좀 느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그걸 안 가려고 할 때마다 뭐 재판에 불출석했다느니 이런 식의 보도들은 계속 나올 거라서 그러니까 이제 위중교사 2심도 예. 시작되고요. 4월 첫째 주부터 공판이 시작되고 대법원 같은 경우도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간 공식 발언을 보면 매우 빠르게 뭐 파기든 아니면 기각이든 결론이 설령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열려도 그 안에 대법원의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이건 선거 이후에도 계속 쟁점과 논란거리가 되는 거죠. 예. 또 민주당 경선 뭐 요식행위겠죠. 그러나 민주당 경선 과정이나 대선 본선 과정에서 끊임없이 서초동에 출석해야 되는 상황은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 대선 후보 유세해야 되니까 재판을 안 가겠습니다. 이런 예외 사유가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지난번 총선 때는 당 대표로서 선거 유세 지원 나가야 된다. 근데 이제 안 가시던데. 그것도 어느 정도지 이게 예. 누적이 되고 이미 한 재판에서는 과태료 처분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게 계속 논란은 되겠죠. 그러면 재판을 뭐 불출석했다, 안 된다, 재판 지연이다, 뭐다. 그게 어쨌든 해소되지 않은 사법 리스크로 이재명 대표에게는 계속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요소가 되는 거고요. 네. 어쨌거나 지금 조기 대선을 민주당에서는 막 이야기하고 싶지만 오늘도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산불 피해 지원과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바터처럼 거론하는 그런 매우 부적절한 발언에서 보이듯 네. 헌재 탄핵 선고가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불안 요소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늦춰지느냐? 오늘 또 SBS 보도를 보면 헌재에서 5대3으로 대들하게 걸려 있는 거 아니냐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탄핵 정족수 6명을 못 모으고 있다라는 일각의 분석이 사실이라면 이번 2심 무죄가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으로 큰 의미인 것은 사실이나 네. 일단 김진욱 대변인님 말씀처럼 헌재 선고가 나와야 이게 조기 대선이든 뭐든 시동을 걸지 그 이전에 또 시동을 너무 일찍 걸면 이거 점령군 아니냐 뭐 이거 다 된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비판 민주당이 탄핵 국면 초기에 받았었잖아요. 네. 그게 또 되풀이 될 수가 있어서 음. 지금으로서는 헌재 판결 나오기 전에는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 민주당도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연스럽게 헌법재판소 얘기가 나와서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데드라인입니다. 문영배 권한대행과 이민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에 끝나다 보니까 이 시점을 기준으로 저희가 질문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두 번째 질문은
과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4월 18일 전에 나올 수 있을까? 전이냐 후냐 여기에 대한 답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 전인지 후인지 그냥 그 두 글자 중에 한 글자만 쓰면 뭐 전인지 후인지도 되고 뭐 날짜 여- 지정하셔도 되고. 지정하셔도 되고 다른 날 쓰셔도 되고 아예 다른 말을 쓰셔도 되고 저희가 지금 세 분이 생각하고 쓰시는 동안 달력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오늘까지도 선고일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3월 중에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태인 거고요. 다음 주입니다. 4월 2일에는 재보궐선거가 열리기 때문에 뭔가 선거에 영향을 줄 만한 전날이나 뭐 다음 날이나 당일이나 이렇게는 선고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4월 18일 전에 가장 유력한 날은 4월 4일 또는 4월 11일 이렇게 두 날짜 정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세 분의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뭔가 날짜가 예. 이기인 최고 가장 마지막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네. 먼저 장해찬 최고는 4월 11일. 네. 뭐 왜 윤석열 이렇게- 의원도 이런 전망을 한 바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4월 18일에 문영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이 탄핵 인용 안 된다고 해서 무책임하게 그럼 우리 집에 갈래 하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미루고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6명으로 설득해 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퇴임 전 마지막 금요일이 4월 11일이거든요. 이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선고를 해야만 하는 그런 한계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예. 그때 5대3 내지는 4대4로 탄핵이 기각될 거라는 게 저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의 전망이고 또 한덕수 총리 7대1을 윤상현 의원이 마침 맞췄어요. 예. 그러니까 나름의 어떤 정보력과 분석력을 종합해 봤을 때 미루고 막 그 사이에 민주당이 마흔역도 임명하려고 했다가 한 명을 또 설득하려고 했다가 난리가 나겠지만 결국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무죄가 많은 보수층의 정서를 또 건드려 버렸거든요. 우유법 연구에 너네 진짜 이렇게까지 해? 이것도 무죄야? 예. 그 약간 아리까리하던 보수 성향의 헌재 재판관들도 아니 같이 날리는 건 몰라도 이재명 무죄로 돌아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럼 뭐? 라는 반발심이 오히려 저는 더 강해질 수 있다. 예. 그래서 기각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봐서 네. 미루다 마지막 금요일인 4월 11일에 기각 판정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욱 대변인은 4월 4일 한 주 빠르게 예상을 하셨네요. 저는 사실 4월 4일도 늦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원래는 뭐 네. 14일 얘기하시다가 계속 미뤄져가지고. 네. 지금 내일이라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뭐 굴뚝 같은데 네. 지금 내일은 뭐 이미 어려운 것 같고요. 그렇다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저러한 또 그 날짜마다 사정들이 있어서 결국은 4월 4일은 넘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제 4월 4일에 썼고 지금 뭐 한간에 5대3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5대 2대 1 그래서 결론적으로 5대 3이라서 6명을 못 모았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그 사안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한 탄핵 사안이 같은가 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그렇다면 저는 여전히 8대 0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8대 0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 여기에 부합하는가? 그리고 지금 계속 이재명 대표가 날아갈 줄 알았는데 안 날아갔으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날아가면 안 된다 이런 논리를 말씀 주시는데 아니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같이 두 분이 합심해가지고 비상계엄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 사안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중요하게 거론이 되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가 한간에 지금 이번 주에도 못한 이유가 엊그저께 있었던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이 선거법 그 항소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정무적 판단을 했을 거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하면 안 된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했다 치고 그렇다면 예. 이제는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까지 나온 이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늦출 이유가 없다.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아까 오후에 담화문을 발표하셨어요. 네. 그 담화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빨리 선고를 내려야 된다. 첫 번째는 국론이 분열되고 있고 너무 지금 상황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헌법재판소가 그 국난의 위급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빨리 선고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 마흔여 재판관 임명 부분이니까 그건 빼고요. 제가 그 구절 중에 딱 한 말씀만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공권력이 이 광장에서의 찬반 이 집회들 이런 걸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 산불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 산불 대응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데 지금 서울에 많은 경찰력들이 올라와 있잖아요. 지방 전국에서. 네. 지금 그분들이 있어야 할 곳이 이 광화문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앞일지, 아니면 산불 현장에 가서 재난 상황에 대비하는 모습일지, 그리고 이번에 같은 경우도 대피를 늦게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 대피를 못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다는 거잖아요. 지금 공권력이 있어야 할 현장이 어딘가라고 본다면 사실 저는 산불 현장이라고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에 올라와 있는 공권력이 내려가지 못하는 이유,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뭐 결론이 나와도 이 앞에 모여 있는 분들은 흩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빠르게 현재의 양극단으로 대치가 되고 있는 이 상황을 해소시키는 방법은 결국은 헌법재판소가 예.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결론을 내려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4월 4일 이내에 꼭 결론을 내려주십사, 선고 기일을 지정해 주십사, 이런 말씀 드립니다. 두 분은 날짜를 적으셨고 이기인 최고는 또 이름을 쓰셨는데 마치 어저께 2심 판결문처럼 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네, 이제 100페이지에 날짜를 네. 지정하는 이렇게 날 돌려간 거예요. 의미가 없고 저는 예. 제 바램은 네. 8대0 인용입니다. 8대0 인용. 8대0 인용 내지는 8대0 파면. 그런데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결정문을 보고 짐짓 불안해졌어요. 정계선 재판관과 김복형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의 두 의견의 너비 차이가 거의 뭐 양쯔강 수준입니다. 맞아요. 이거는 좁힐 수 없는 수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김복형의 복자와 정계선의 선자를 따서 한덕수 탄핵 심판의 결정이 복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네. 적은 거거든요. 네. 복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판결문을 보면 다소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개별 의견으로 의견을 적시하지 않고 보충 의견 정도로 다른 의견들을 버무리려고 노력을 하는 흔적이 보여요. 그래서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재판관들이 원팀으로 공론 분열된 것을 화합하려는 노력이 좀 보입니다.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부터 권한쟁의 심판, 한덕수 총리 때까지 이제는 이견을 그냥 가감없이 노정하는 기조로 보여져요. 네. 근데 꼭 그렇게 이견이 노정된 사람들의 재판관들 명단을 보면 이 두 사람들이 꼭 들어갑니다. 그럼 이 두 사람들의 너비가 이렇게 긴데 평일을 한번 우리가 가정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견이 지금 좁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어지겠죠. 그래서 8대0 파면 8대0 인용 제 바람이지만 어쩌면 이탈표가 생기는 가까스러운 인용 내지는 기각까지도 갈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서 뭐 문영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이 임기가 끝난 때까지 못 잡는다 이런 것보다 그 시기를 훨씬 더 넘길 정도로 탄핵 심판의 이슈가 길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4월 18일을 넘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넘기면 진짜 무책임한 거죠. 그럼 문영배, 이미선 두 사람 그냥 곱게 퇴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헌재 재판관으로서의 완벽한 직무유기고 책임 회피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다 예상 전망 기대잖아요. 근데 어쨌든 6명이 되면 재판 진행은 할 수 있어도 선고는 못 한다는 게 헌재 내부의 어느 정도의 유권 해석이잖아요. 네. 7명 이하는 안 되니까. 그러면 7명 이상일 때 8명일 때 4월 18일 이전에는 선고를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근데 숫자로 판결을 했는데 6대2가 나와서 인용이 되든 5대3이 나와서 기각이 되든 그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결과가 나오고 인용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는 집에 갈란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일인 것 같고, 그렇게 되면 한덕수 총리가 극약 처방을 해야겠죠. 그 두 사람 나가면 다음 두 사람 몫은 대통령 몫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원래 이제 총리는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임명 안 하겠다는 기조였지만 헌재를 무력화시킬 수는 없으니 피치 못하게 대통령 몫을 한덕수 총리가 임명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또 민주당이 그냥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그럼 탄핵 기각시킬 사람 임명하는 거 아니냐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상도 못할 엄청난 혼란이 4월 18일 이후에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 바라는 건 지금 다 다르잖아요. 그치만 4월 18일 이전에는 선고를 해야 된다는 공감대 정도는 정치권에서 컨센서스로 공감대로 그러니까, 헌재에게 예. 공동의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근데 이게 듭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그런데 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콘클라베 방식이라는 거잖아요. 한 명이 이견을 계속 보이고 굽히지 않으면 판결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그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3명 정도가 2명이 각하 1명이 기각이든 2명이 기각 1명이 각하든 그 3명의 뜻을 굽히지 않으면 판결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결론을 내자라는 건데 그건 부담스러우니까 계속 끌고 온다라는 게 네. 합리적인 추측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누가 임기가 끝나고가 중요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무책임하게 방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사태까지 올 수 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된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최악의 사정까지 상정하고 생각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돌더라고요. 뭐 사실 여부는 100% 확인은 안 됩니다만 지금 평의가 하루 종일 진행되는 게 아니라 2시간. 한두 시간에 끝난다는 거예요. 네, 오늘도 뭐 오후에 시작되고 네. 뭐 그러던데요. 근데 이게 6시 퇴근. 밤새서 모자란데 일찍 끝난 이유가 뭐냐. 일단 시작했다가 김복형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이 너무 세게 붙는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이 마음 약하고 카페 들어가서 막 댓글 지울 정도로 문영배 약간 재판관. 이 여기저기 신경 많이 쓰는 우리 문영배 소장 소장, 대행이 네. 진행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둘이 너무 싸우니까 이제 그만합시다. 아니 2시간은 그만합시다. 말이 안 돼요. 2시간은 정말 예. 말이 안 그 정도로 되는 뭔가 시간이에요. 엄청난 대립이 있는 게 아니면 네. 이야기가 좀 통하면 하루에 4-5시간, 6시간 할 수 있잖아요. 평일을. 박근혜 대통령 평의 때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네. 이게 2시간이라는 건 진짜 문영배 재판관이 두 손 두 번 다 들고 그만합시다 할 정도로 그 제가 볼 땐 그렇다. 감정 대립이 되게 심각한 거 아니냐는 추측에 힘이 실린다는 거죠. 길이 이 정도로 안 잡힐 정도면은 뭔가 정상적인 진행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들 많이들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 기간이 시그널들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또 이거 어차피 지금 우리가 다 얘기하는 건 다 우리의 뇌피셜이죠. 상상력의 뇌피셜의 결과 아닙니까? 네. 지금 헌법재판소 안에서 두 분이 싸운대더라. 이거 지금 누가 확인할 수 있어요? 아무도 확인은 안 되는 거예요. 다만 그렇죠. 지금 결과론적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이 두 분의 대립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결과가 또 그렇게 나왔다. 한덕수 네. 예, 국무총리 선거 그러니까 때. 지금 우리도 그렇게 보는 건데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이 최종적으로 평의는 하되 평결에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 평결에 이르는 순간까지 본인들이 나는 이거 인용할 거야, 기각할 거야, 각하할 거야를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게 되어 있고 네. 아는 상황이고 예. 다만 당신이 그런 반론들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당신은 그런 생각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 느낌은 느낄 수 있죠. 느낄 수 있다 정도 네. 얘기하는데 이 느낌도 얼마든지 페이크가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을 정말로 이 의견의 일치를 안 보는 걸까? 의견이 모이지 않는 걸까? 이러면 네. 진짜 문제인 거고요. 예. 모였는데 저간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아까 정무적 판단이라는 것처럼 그런 걸 고려했던 게 아닌가라고 이제 저는 기대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돌아오는 예. 주에 만약에 기일이 잡힌다면 그동안 우리가 했던 얘기들 뭐 그 안에서의 불협화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은 사실은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다음 주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정말 헌법재판소가 기능하기가 어려워진 게 아닌가라는 예.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겠다 이런 네.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갔네요.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벌써요? 재밌었습니다. 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치 시그널 나이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